자, 안녕하세요. 7, 8월 달 그 문제풀이 강의 제목이 조금 멋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문제풀이 반입니다. 자, 이 강의의 주된 목적은 두 달 동안 잘 따라오시면 이론을 한번 다시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목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전 영역에 걸친 주요 이론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요새 들어서 그 대통령께서 킬러 문제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동네가 시끄러운데 수능에는 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낼 수 있죠. 낼 수 있는데 임용시험에도 킬러 문제가 있나요? 임용시험에도? 임용시험에 임용하고 수능은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그 시험 구조 자체가 달라요. 특정 대학 관련된 뭐 소수 뽑는 뭐 과도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용시험에서 킬러 문제가 만약 있다면 예를 들어 보니까 킬러 문제라고 예시를 든 걸 보니까 이번에 뭐 정답률 한 2.5% 이런 것들을 이제 킬러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임용시험에서 정답률 2.5%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틀려도 돼요, 그냥. 2.5%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우리의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등수는 결정하겠지. 등수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뭐 1등 했으면 뭐 할 건데? 1등 하면 좋은 거 있나요? 상 주나? 돈도 주고? 돈은 안 주죠, 일단. 뭐,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물론 뭐 고등학교를 간다든지 뭐 그런 약간의 영향력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은 정말 극소수로 뽑는데, 그 TO가 정말 작은데, 요런 데서는 약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답률 2.5%는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버려도 돼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됩니다. 다 틀리는 문제가 무슨 변별력이 있습니까? 2.5%만 맞추는 문제가 의미가 없단 말이죠. 오히려 임용시험에서 킬러 문제는 이런 게 킬러 문제입니다.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예를 들어 뭐 소크라테스라 그러면 뭐 지덕일치 같은 거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이 의미가 뭐고 이게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주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틀려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당락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 정도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을 보시고 합격선이 있다라면 합격선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이제 우리 7월 달에 되었습니다. 한 5개월 남았나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뭐 이렇게 짧은데 뭐 길죠. 5개월 정도면 뭐 아직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반기 때는 조금 여러분들 이제 만약 지금까지 암기를 안 하셨으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간에 암기가 동반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암기. 그리고 암기는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고 게다가 여러분 이제 어떤 시점 되면 이제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글로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쓰라 그러면 막상 쓰기가 힘들어요. 그 간격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가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근육을 움직여서 서술하는 여러분 근육기억이라는 거 아시죠?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 야구 선수들, 특히 야구 외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공 보면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공 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딱 소리 나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튀어나가요. 튀어나가거든요. 그 근육 안에 기억을 담아야 되죠. 신체 기억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팔이 아리스토텔레스나 주자나 뭐 이런 분들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그리고 너무 그 욕심을 내지 마세요.
알고 있는 걸 더 깊게 이해하시는 순에서 해야지 자꾸 학자를 늘린다거나 주제를 넓혀 나가면은 어떤 경우에는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높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뭐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600m 정도 되는 산이 있는데 등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운동을 되게 싫어해요. 승비가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기본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요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산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 산을 올라갈 때 제일 힘든 게 산 입구예요. 거기서 엄청 갈등을 합니다. 이거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온갖 자기 기만을 합니다. 뭐 내일부터 하지, 뭐 산에 간다고 무릎만 나가지, 뭐 이런 온갖 핑계 있잖아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초입까지 가서 돌아온 경우도 있고, 다음에 보통 산이 초입이 가팔라요. 이렇게, 그렇죠? 가파르죠? 올라갈 때 처음이 정말 힘들어요. 이게 가파르고, 그리고 다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는 등산로를 계단으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초입까지 계단만 올라갔다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가 지금 굉장히 좀 힘들더라라는 것. 다음에 요새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정상이 있는데 그 정상 올라갈 때 마지막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정상은 눈에 보이는데 그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는 게 마음도 좀 조급해지고 빨리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나중에 뭐 요령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정상을 안 봐요. 정상을 안 보고 시선을 밑으로 하고 그냥 계단만 봅니다. 계단만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니까 정상에 도달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급해질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5개월이면 꽤 긴 기간입니다. 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또 따라가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자, 여러분들 제 이번에 강의 회획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정치사회 사상이 있고, 그다음에 통일교육론, 응용윤리, 그다음에 교과교육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각각 2주 이런 식으로 하면 8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딱 보셔서 아시겠죠? 이게 8주에 끝나기가 힘들어요. 8주에 끝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문제풀이는 제가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는 굉장히 통색적으로 내요. 이렇게, 모의고사란다. 기출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주제를 한 문제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큰 주제를 그다음에 학자들끼리 좀 묶어가지고 여러 주제를 담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풀이는 오히려 문제를 쪼개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주제 하나씩, 개념 하나씩 이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출문제 유형하고는 좀 달라요. 대신에 문제량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라 그러면은 뭐 실천적 지혜하고 뭐 자제력 없음 같은 한꺼번에 묶어서 낼 수도 있잖아요. 중용하고 뭐 행복을 묶어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한 문제를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는 문제를 내지 않고 그냥 뭐 중용이면 중용 문제만 뭐 실천적 지혜면 실천적 지혜 문제만 이런 식으로 낼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출 문제 유형을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풀이는 대신에 문제량이 좀 늘어납니다. 문제량이 좀 늘어나는데 뭐 마찬가지로 그 문제도 그냥 조합하면 그냥 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아마 또 8주에 끝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대신에 지금 하반기라서 계속 보강을 늘려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따라가는데 만약에 이 시간이 초과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한 번씩 보강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어쨌든 간에 2달에 끝내는 걸로 하되 중간중간에 이게 2주 만에 안 끝나면 보강하고 2주 만에 안 끝나면 보강해서 끝내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한 8월 초쯤에 한번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지금 어디 가고 그럴 정신이 아니시죠? 근데 휴가 저는 집에 초등학생이 있어요. 물론 초등학생 한 명이 있는데 한번 좀 이렇게 놀아줘야 되는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어쨌든 8월 초쯤에 한번 한 주 정도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할 건 미리 배포를 할 겁니다. 매주. 그러니까 3주 차면은 4주 차 뭐 이렇게 미리 할 텐데, 지금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문제 보시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한 9월 달, 10월 달 요쯤 되면 모르는 거 그건 죄악이에요. 이거는 죄악이에요. 이건 신이야. 그냥 여러분 시험 치는 분한테는 자, 단순 그냥 도덕적인 뭐 악이 아니야. 이건 그냥 신입니다. 그냥 그때 가면 그냥 범죄, 죄, 뭐 이런 건데, 자,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습을 하시는데 문제를 미리 드릴 테니까 예습을 하시는데 못 쓰겠다. 그러면 억지로 막 찾고 그러지 마세요. 쓸 수 있는 것만 쓰세요. 아, 그럼 무슨 말이냐? 아, 나는 이 주제를 모르겠다. 모르는 건 남겨도 내가 모르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 요 주제는 내가 아는 주제구나.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강의에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몰랐던 부분들 좀 확인하시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아는 걸 확인하고 모르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굳이 알려고 예습하신다고 그거 막 다 또 찾아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예습하실 땐 복습만 잘하시면 됩니다. 복습만 잘하시면 된다.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이제 뭐 긴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서양윤리부터 제가 그 이론 강의하는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자, 서양윤리부터 하도록 합시다. 소피스트와 윤리적 상대주의. 자, 소피스트는 당돈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제가 출제자라도 소피스트를 단독 문제로 낼 것 같지가 않아. 제가 그 출제자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상대주의하고 같이 한번 묶어서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갑과 을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소술하세요. 아이고, 이거 왜 제가 지우질 않았네. 자, 갑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라고 하죠. 자,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만물 척도설이죠. 자, 을 보도록 할게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덕 판단의 진위 여부를 가려주고 상이한 도덕 규범들의 체계들 사이의 도덕적 우열을 결정해주는 보편 타당한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윤리적 상대주의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이한 도덕적 의견들 중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척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인간입니다. 인간 만물 척도설인데, 자, 프로타고라스가 인간 만물 척도설 할 때 이 인간은 종 전체로서의 인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개개의 인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A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결정하는 건 그 개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함의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은 뭐냐면, 이건 물론 존재론적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존재에 대한 판단, A라는 존재에 대한 판단이 있단 말입니다. 이 A라는 존재에 대한 판단, 이 판단 주체에게 있어서는 타당하고, 예를 들어서 A는 존재한다 라고 알파가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알파가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판단은 이 알파한테는 타당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베타는 이 A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판단은 이 베타에게는 타당해요. 타당한 거예요. 이게 인간 만물 척도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판단하고 이 판단 있잖아요. 이 판단 중에 진위가 있냐. 예를 들어 알파의 판단은 진위라면 필연적으로 베타의 판단은 거짓이에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요 둘 사이에 진위 여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보편적 기준에 대한 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 각자의 의견은 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타당하지만
이걸 보편적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인간 만물 척도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함의예요. 이게 상대주의적인 관점이죠. 자, 밑줄 친 을의 주장 니언의 정당성 여부를 도덕의 기초에 관한 갑의 관점에 근거하여 한번 서술해보라. 니언이 뭐였습니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런데 자, 따라서 도덕 판단의 진위 여부를 가려주고 상이한 도덕 기본들의 체계들 사이에 도덕적 우열을 결정해주는 보편 타당한 기준 또한 없다. 자, 이 주장이 정당하단 말이죠. 아마도 프라타고라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정당할 거예요. 근데 왜 정당하냐? 도덕의 기초에 대한 갑의 관점을 근거하라. 자, 도덕의 기초가 뭐죠? 프라타고라스한테? 개인이나 혹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신념이에요. 이게 도덕의 기초예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에 대한 관점,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 규범의 체계, 그것의 기원이 뭐냐. 예를 들어서 그 스토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의무들이 주어져 있다고 봐요. 그런데 스토아 같은 경우에는 그 도덕적 의무들의 기원을 자연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도덕의 기초가 뭐냐, 혹은 도덕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에 대한 학자들마다의 기본 생각이 달라요. 예를 들어 흉 같으면 뭡니까? 도덕의 기초가 뭐예요? 도덕감이죠. 칸트는 뭐예요? 자, 아직까지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칸트의 도덕의 기초는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는 도덕의 존재 근거요. 도덕은 자유의 인식 근거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죠. 도덕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초월적 자유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인간이 초월적 자유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도덕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의 기초를 그 개인의 신념 혹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신념으로 봐요. 그러면 개인마다 사회마다 신념이 달라지죠. 그리고 신념들 사이의 진위를 가려줄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니언은 정당할 수밖에 없죠. 예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갑에 의하면 도덕의 기초는 개인 혹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주관적 신념. 그러한 신념은 개인과 사회에 따라 상이하므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지식과 도덕 판단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상이한 도덕 규범들의 체계들 사이의 도덕적 우열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기준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을의 주장은 정당해요. 자, 밑줄 친 디귿이 무엇인지 갑의 입장에서 한번 써보라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공통의 척도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상이한 도덕적 의견들 중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척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공통의 척도 있죠. 의견들이 다 상이해. 도덕 판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도덕 판단이 있다. 어떤 사태에 대해서 A는 뭐 선이라고 판단하고 B는 악이라고 판단한다면 프로타고라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A의 판단은 A에게 타당하고 B의 판단은 B에게 타당한 거예요. 이것들 사이에 진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 대신에 더 나은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더 나은 판단을 결정해 주는 공통의 기준이 뭘까요? 실용성입니다. 자, 공통의 척도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이에요. A의 판단이 있고 B의 판단이 있을 경우 이 판단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도덕 문제 상황에 적용해 보았을 때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더 나은 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참인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보편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왜? 상황은 계속 바뀔 테니까. 자,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관련 이론 보시면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프로타고라스의 윤리학적 입장, 자, 윤리적 상대주의 말씀드렸죠. 예시다만을 통해. 또 하나, 실용주의 윤리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실용주의의 아버지예요. 근원이에요. 어떤 점에서? 방금 보셨죠? 뭐라고요? 진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물론 현대 실용주의자들은 이 진 자체를 실용성으로 보기 때문에 실용성을 가지는 건 진리예요. 하지만 적어도 대신에 무엇이 더 실용적인 것에 따라 어떤 판단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죠. 하기 때문에 실용주의의 기원이 되는 게 이 프로타고라스 같은 분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은 사회적 상대주의자예요. 개인적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관습에 대한 건전한 존중을 중시했던 게 프로타고라스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보실까요?
다음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입니다. 관안에 들어갈 이 사상가의 주장을 서술하라. 우리 교과서에 보면 프라타고라스의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냥 문제로 만든 거예요. 자, 프라타고라스님께서는 각자에게 여겨지는 그것이 여겨지는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인간 만물 척도설이에요. 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장이 참이라면 그분의 말씀처럼 만물의 척도가 꼭 인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판이에요. 인간 만물 척도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인간 만물 척도설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인 어떤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이 뭐냐면은 감각주의예요. 모든 인식은 감각을 통해 일어나고 감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인간만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 이외에도 감각을 지닌 돼지나 올챙이와 같은 동물들도 만물의 척도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기 때문에 꼭 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올챙이도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있고 돼지도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비판은 제가 봐도 그렇게 만약 제가 그 소피스트 그러니까 프라타고라스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을 만약 제가 출제자라도 이거는 내지 않을 것 같아. 만약에 두 개 비판 중에 하나만 내라 그러면 자 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프로타고라스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득의 교사로서 엄청난 보수를 받는 게 정당할 정도로 자신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소피스트들은 이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덕은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고 당대의 그 그리스에서 이 덕이라는 개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기능 수행의 탁월함,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덕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그때 기본적으로 이 기능과 관련해서 변론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죠. 어쨌든 간에, 소피스트들은 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프라타고라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말씀은 그분의 인간 만물 척도설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예시 4번부터 봅시다. 각자가 지닌 의견은 각자에게 참이다. 인간 만물 척도설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이거거든요. 자, 참이고 그러한 의견들 사이에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프로타고라스도 더 나은 알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더 나은 알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프로타고라스가 교사고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대상에 대하여 프로타고라스는 A라고 판단하고 학생은 not A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쳐봐요. 만약에 여기서 가르침이 가능하려면 어떤 게 전제돼야 돼요? 선생님이 이 학생들이 그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판단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이 훨씬 나은 판단이고 그리고 이게 참인 판단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위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 만물 척도설에 따르면 이게 안 돼요. 각자의 의견은 각자에게 참이거든. 교사의 판단은 교사의 참이고 학생의 판단은 학생의 참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자, 프로타고라스의 덕의 교사로서의 자기 자신의 위상,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것과 인간 만물 척도설이 모순된다. 자, 이런 그 비판을 소크라테스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 뭐 이런 것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이거는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교과서에도 고르기아스가 소개되어 있고요. 고르기아스의 삼명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단순해요. 괄호 안에 들어갈 사상가의 주장을 서술하라라고 되어 있죠. 가 한번 읽어볼까요? 설득의 기술이
모든 것을 의지적 자발적 순종에 의해 복종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예, 이거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얘네들이 우리들은 덕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 설득의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민주성 아테네에서 시민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민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재판소에 가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하고 남의 의견을 약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예를 들어 재판에서 지면요, 재산도 뺏기고 생명도 뺏겨. 민주성 아테네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직접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회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책을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소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특히나 이 재판이 민사재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 설득의 기술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소피스트들이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덕을 가르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이 이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만 자는 기만당하는 자보다 정의롭고 속이는 자는 속는 자보다 슬기롭다. 당연히. 자, 요게 고르기아스의 주장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있는 고르기아스 삼명제입니다. 삼명제입니다. 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맥락을 좀 아셔야 돼요. 맥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고르기아스가 바보도 아니고 이게 다 존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전에 자연 철학자들 때문에 그래요. 피지스, 그 자연 철학자들은 세계의 제1원리를 탐구했잖아요. 막 변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생성소멸하고 막 변하잖아요. 그 생성소멸하고 막 변하는 세계, 그 세계를 그와 같게 만들어주는 그 자신은 변하지 않는 제1원리를 탐구했기, 자연의 제1원리. 이걸 탐구했던 게 자연 철학자들이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왜? 우리 감각 경험에 의해 주어지질 않아요, 이거. 지금 고르기아스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감각 경험에 주어지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되게 이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뭐 감각 경험 혹은 감각 지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근데 우리 감각에 주어지지 않는 걸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요새 또 영화 때문에 멀티 유니버스. 근데 원래 물리학이 원래 있죠. 그 가상 우주들, 그러니까 평행 우주라는 게 있잖아. 여기 우주가 하나 있고, A라는 우주가 있고, 여기 B라는 우주가 있는데, 이 A라는 우주하고 B라는 우주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이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여기에 존재하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감각적 인식이 없다면 이 세계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자, 우리가 보편적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연의 제1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있죠? 그거는 우리 감각 경험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감각 경험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야, 그냥. 그 근대 경험론, 버클리 같은 분도 있어요. 그 근대 경험론의 중요 학자들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버클리예요. 버클리라는 분이 계신데 버클리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지각되면 존재됩니다. 이렇게.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 지각 안에 들어오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감각, 지각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 자, 뭐 이게 어떤 의미에서 경험론의 가장 모토긴 한데요. 어쨌든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이 뭘까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 중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또 그걸 어떻게 이웃에 전달할 수 없어요. 이건 언어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언어는 지시 대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시 대상은 감각 경험에 의해 주어져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모든 언어는 우리가 감각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각 경험에 주어지지 않은 것은 지시 대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시 대상이 언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미친 건 아니고 막 이렇게 진짜 뛰어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연의 제1원리를 봤다.
그래도 그걸 우리 이웃에게 전달할 수는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 뭐 노자나 이런 분들 도 같은 거 있잖아요. 말로 안 되잖아. 감각 경험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이다. 자, 4번도 한번 봅시다. 갑을병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들입니다. 을과 병의 주장에 대한 갑의 비판을 각각 서술하시오. 갑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소피스트들은 정말 많아요.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와 있는 소피스트만 해도 진짜 많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 저서에 나와 있는 소피스트들도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제가 그래서 선정한 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피스트들입니다.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자 한번 보세요. 가볼게요. 변론가들의 활동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한쪽은 아마도 일종의 아첨으로 대중들의 귀에 솔깃한 말만 하려는 경멸을 받을 만한 연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변론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가 대중들에게 아첨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자기에게 이익을 좀 얻으려고 그런 거겠죠. 자, 이와 반대로 시민들의 영혼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변론술도 있어요. 이때 변론술이 뭐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단어가 같아요. 이 단어예요. 이걸 변론술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 대화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히라버 단어는 똑같아요. 이 단어예요. 디알렉티케라는 단어인데, 자, 이게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뭐요? 아까 말씀 설득의 기술인데, 하나는 영혼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대화법이에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 그들의 연설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할 것이네 라고 소크라테스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피스트들의 그 설득의 기술, 디알렉티케를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을 보겠습니다. 통치자는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법을 제정한 뒤 그것이 피통치자에게 옳은 것이라고 하며 이를 어긴 자를 범죄적으로 처벌한다. 그러므로 정의는 강자의 편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국가편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편 1권에 나와 있는 우리 트라시마코스라는 소피스트의 주장입니다. 정의는 강자의 편익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법이 정의의 정의의 완전한 표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종류의 법이든 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게 공정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맞고 어떤 의미는 틀려요. 법을 지키는 게 정의로운 거다, 법을 지키는 게 공정하다라는 말은 그 법이 정말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법이어야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 그 군사정부 시대 때 그 만들어진 진짜 이상한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걸 웃긴 게 소크라테스가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떠들고 다녔어요. 학자들이 그 소위 의용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근데 그 당시 저거 왜 저랬을까요? 그래도 그때 정부는 자기들이 만든 법이 악법인 건 알았는 모양이야. 악법도 법이니까 법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악법은 법이 아니에요. 그걸 지킬 필요도 없어. 지킬 필요도 없어요. 악법도 법이고 다 지키면 시민불복종이나 이런 거 왜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 시민불복종은 오히려 그 악법을 지키는 행위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봅시다. 정의는 강자의 편익이다. 자, 요거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을 한번 써보라라는 겁니다. 자, 일시답 한번 볼까요? 의술과 같은, 자, 요게 소위 의술의 유비라고 보통 불려주는데, 의술의 유비라고 불려주는, 자, 의술을 가진 사람은 의사죠? 그렇죠? 의사가 가진 이 의술은 의사를 좋게 하는 겁니까? 환자를 좋게 하는 겁니까? 환자를 좋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통치자가 있고 통치자는 뭘 가지고 있죠? 통치술을 가지고 있죠. 자, 의술의 유비라는 게 뭐냐면 이걸 유비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의사가 가진 기술은 의사 자신이 아니라 환자에게 이로운 거고
마찬가지로 통치자가 가진 통치술은 통치자 자신이 아니라 피통치자에게 이로운 거다. 자, 이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의술과 같은 기술이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듯 통치의 기술은 통치자가 아니라 피통치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올바른 통치자는 자신이 아닌 피통치자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므로 정의는 강자의 편익이 아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볼게요. 병, 칼리클레스입니다. 칼리클레스는 그냥 재미로만 말씀을 드릴 텐데, 엄청난 부자예요. 이 사람, 지금 읽어볼까요? 자신의 욕구가 최대한 커질 수 있도록 놓아두며,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이 사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시겠죠? 이게 키레네식의 쾌락주의자예요. 이게 감각적 쾌락주의자. 순간의 육체적이고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자란 말이에요. 욕구가 최대로 커졌을 때 용기와 슬기로 이것을 숨기고, 용기와 슬기는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뭐라 그래? 덕이란 뭐냐?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게 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매번 욕구가 원하는 것들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가 행복하다. 진정한 행복은 누구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신의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서 쾌락을 얻는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에피쿠로스적 쾌락주의자가 아니에요. 에피쿠로스는 욕구의 절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키레네식의 쾌락주의자입니다. 자, 칼리클레스라는 사람이 플라톤의 대화편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프라타고라스 편이라는 대화편에서 등장을 하는데 되게 부자예요. 되게 부자인데 얘가 부자가 아니에요. 얘 아빠가 부자야. 돈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빠가. 그거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라타고라스가 이 칼리클레스의 대저택에 방문을 해요. 저택에 방문하고 사람들이 프라타고라스의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 모여듭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사실을 알고 저기 찾아가요. 저기 찾아가서 프라타고라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프라타고라스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나오는데, 자, 이 칼리클레스, 이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욕구를 최대로 크게 만든 다음에 이걸 충족시켜야지 하다가 다 덜어먹습니다. 재산 다 날리고 나중에 거지 돼요. 자,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칼리클레스의 글인데 여러분, 전형적인 키레네식의 쾌락주의예요. 자, 여러분들 쾌락의 역설 같은 이야기 나오죠. 소크라테스가 쾌락의 역설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와 유사한 주장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보세요. 매 순간 새로운 욕구를 갖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게 소위 새는 항아리 비유라는 겁니다. 우리 소크라테스가 사용했던 비유거든요. 새는 항아리 뭐죠? 이게 비어있는데 여기가 뚫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어떻게 돼요? 계속 셀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물이 욕구예요. 욕구는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담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붓는 사람과 같은 것으로 그러한 사람의 삶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 노고와 고통의 삶이다. 여러분들 보통 쾌락주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그 결과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쾌락주의 역설이죠. 예, 이미 소크라테스께서 칼리클레스의 이 주장에 대하여 네가 지금 쾌락주의 역설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무한대로 욕구를 그러니까 느리고 충족시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기본 입장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프라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 다음에 칼리클레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다 다뤄봤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가는 윤리와 사상 수업 시간에 사용된 수업 자료이고 나는 그것을 활용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밑줄 친 주장의 지지 근거를 두 가지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가는 그냥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미리 제가 이거 나눠드린 걸로 아는데, 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라고 정말 위대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끈 왕인데, 자, 다리우스 왕이
부모를 화장하는 관습을 따르는 그리스인을 불러 돈을 얼마나 주면 부모의 시신을 먹을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은 부모의 시신을 먹는 칼라티아족을 그리스인 앞에 불러놓고 돈을 얼마나 주면 부모의 시신을 화장하도록 허락하겠냐고 물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런 불경한 말씀은 제발 삼가달라고 말하였다. 우리 고려시대 때는 화장했죠. 불교 풍습 때문에. 그런데 조선에서는 부모님의 시신을 화장하면 큰일 나죠. 유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관습의 이런 속성을 잘 알고 있던 그리스의 시인 핀다로스는 관습이야말로 만물의 왕이다라고 말했다. 이 예화는 사회적 상대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예화예요. 예화인데, 자, 교사, 제가 넣어드린 자료를 읽어보았지요. 학생들, 네. 교사 느낀 점을 발표해 볼까요? 수영이.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는 도덕은 사회적 관습이라는 윤리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상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도덕은 뭐라고요? 그 사회의 관습입니다. 제가 앞에 그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모든 사회의 관습이 아니에요. 모든 사회의 관습이 아닙니다. 사회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사회는 각자 독특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사회의 관습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건 다 달라요. 하지만 상대주의의 기본적인 관점이 뭐죠? 이게 다 달라. 다른데 중요한 건 그 사회의 관습은 그 사회에는 타당한 거예요. 대신에 이 관습을 다른 사회에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 사회는 또 그 사회의 관습대로 타당하니까. 자, 도덕은 사회의 관습이기 때문에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편 도덕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제 생각은 달라요. 자료의 예화가 보편 도덕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윤리적 상대주의의 문제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밑줄 친 주장의 지지 근거를 두 가지 한번 써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자료의 예화가 보편 도덕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예화가 아니다. 자, 요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써야 돼요. 자, 여러분들 관련 이론 보시면은 윤리적 상대주의의 장점과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자, 그 문제점들 중에요. 방금 요 주장 있잖아요. 요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 쓰라는 겁니다. 두 가지.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어떤 게? 자, 예시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 민족과 갈라티아족의 장래 풍습과 관련된 표면적인 규범 혹은 이를 파생 규범이라고 합니다. 규범은 상이에요. 한쪽에서는 먹죠. 한쪽에서는 태우죠. 자, 태우는데 이거는 그 신념이 달라서 그래요. 그 사회,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영혼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서 그래요. 그 그리스인들은 그쪽 지역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유대인들의 그 제사 풍습도 마찬가지인데 이러죠. 이게 지금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소를 잡아요. 소를 잡은 다음에 피는 밑으로 흘리고요.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소 잡으면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름 있죠. 그걸 분리해요. 분리한 다음에 여기에 올려놓고 그 기름은 태워요. 왜 태울 것 같아요? 연기가 나잖아. 연기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신이 그걸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예전에 고대 종교들 보면은 연기를 내요. 연기. 하늘로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을 태우면은 연기가 막 날 거 아니에요. 영혼이 신의 나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얼마나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생각입니까? 최초의 그 성서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카인인가요? 아벨과 카인이 있죠. 아벨과 카인이 있고 카인이 목축을 할 거가 아벨이 농경을 하는 걸로 아닌가 반대인가 어쨌든 간에 그 제사 지낼 때 두 개를 태운단 말이에요. 한쪽은 연기가 잘 나가지고 하늘로 막 가요. 한쪽은 연기가 안 나는 거야. 이게 신이 그 제사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연기가 나서 하늘로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자, 뭐 그렇다. 그런데 이쪽은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지. 부모를 먹으면 영혼이 자기 자신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신념이에요. 그런 신념에서 그런 풍습이 생겼는데, 두 민족 모두 조상과 부모를 존경하고 기리고자 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공략. 자, 요걸 보통 근본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처럼 표면적인 규범 혹은 파생 규범이 다르다고 해서 보편적인 도덕 원리 혹은 근본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필연적으로 도출되지가 않아요.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은 스토아적 자연법 있죠. 자연법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자연법 있잖아요. 이 자연법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자연법이 각각의 사회에서 적용될 때 그걸 보통 뭐 인간법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인간법은 사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자연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석되어서 그 구체적인 상황에 해석되어서 만들어진 게 인간법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나 사회들마다 인간법은 다르지만 이거를 따라 올라가면 뭐가 있죠? 자연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 규범은 동일하지만 파생 규범이 다를 뿐이에요. 따라서 파생 규범만 보고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 자, 두 번째, 도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으로부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들 중에 보편 타당한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A, B, C가 있는데 어떤 대상에 대하여 A, B, C가 판단이 다 달라. 어떤 대상에 대하여 A, B, C가 판단이 다 다른단 말이에요. 자, 상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판단이 다 다르네? 그래서 보편적인 판단은 불가능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판단 중에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판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이론 보시면은 여러분 장점과 단점이 있고 나머지 단점은 한번 읽어보시되 제 생각에 우리 출제자들이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 호의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와 있던 기출문제를 좀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윤리적 상대주의는 그 문제점들을 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소크라테스 한번 봅시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중심적인 주장은 뭐죠? 소크라테스 윤리학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장은 지덕일치입니다. 모든 이론이 이 이론에서 파생돼 나와요. 모든 이론이 여기서 지행합일설도 그렇고 뭐 지덕복 합일설도 그렇고 자, 지혜 한번 봅시다. 가는 어느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의 주장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그것을 활용하여 나의 물음에 대한 가사상가의 주장을 서술하라. 우리가 좋고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은 훌륭함, 즉 덕으로 인해서이기 때문에 덕은 좋고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자, 훌륭함이 정신적인 것들 중 한 가지이고 덕은 정신적인 거죠. 내면적인 거 아닙니까?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신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면적인 것들이고 또한 유익한 것임이 틀림없다면 훌륭함은 마땅히 기억이어야만 한다. 이제 이 주장에 따르면 훌륭함은 그러니까 덕은 어쨌든 유익한 것이기에 마땅히 기억의 일종이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모든 경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은 혼에 달려 있으나 정신적인 것들이 좋은 것들로 되려면 기억에 달려 있다고. 이 주장에 의할진데 유익한 것은 기억이다. 자, 여기에 보통 면원편에 나와 있는 그 지덕일치 논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외면적인 것 중에 하나 돈이라고 봅시다. 돈은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 자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얘가 선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크라테스 논리에 따르면 선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이용할 때 돈은 좋은 게 돼요. 돈이라는 건 우리 삶을 좋고 유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지혜롭게 사용될 때 돈은 좋은 게 돼요. 자,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인내심이 있는 분이 있다. 이 인내심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기꾼도 인내심은 있어요. 저놈 돈을 여러분들 왜 옛날에 타짜라는 영화 보니까 저 애들 막 계획 짜고 치밀하게 짜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준비해 가지고 연기도 하고 이러면서 돈을 이렇게 빼먹잖아요. 사기꾼도 인내심이 있어요. 이거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그런데 마찬가지 얘가 선이 되려면 이걸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지혜롭게 사용한다. 내가 인간으로서 잘 살고 인간으로서 좋은 삶을 살고 살 때 필요한 지식이에요.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참된 지식. 그것에 따라 그것을 이용할 때 정신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이게 우리한테 유익한 게 될 수 있지. 자,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오히려 그 반대 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이걸 악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지식 혹은 지혜가 들어갑니다. 지식 혹은 지혜가 들어가고요. 자, 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래 원문에는 소피아입니다. 지혜인데 우리 소크라테스는요. 이 소피아라고 불려지는 지혜하고 에피스테메라는 지식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번역해요. 이거 소피아를 지혜로 번역하고 소피아가 아니 소피를 지혜로 번역하고 에피스테메를 지식으로 번역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이걸 의미의 구분 없이 혼용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 지식이라고 써도 되고 지혜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그 대화편 프로타고라스 편에서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한테 물은 거예요. 질문한 겁니다. 얼굴의 입이나 코나 눈이나 귀의 기능이 각각 다른 것처럼 정의, 사려, 기품, 경건과 같은 다양한 개별적인 덕들은 각기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황금의 부분들과 같이 크고 작은 차이에서만 구별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까? 라고 프로타고라스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가 저번에 기출되었던 문제처럼 대답을 해요. 뭐 경건 뭐 있는데 이거는 뭐 세 개는 같고 한 개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프로타고라스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소크라테스한테. 개별적인 덕들은 그 본질상 다 다른 걸까요? 아니면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덕들일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후자예요. 황금의 부분들과 같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 용기와 절제에 있는 상황에 따라 발현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 본질이 뭐예요? 다 황금 아냐? 황금 아냐? 자, 이거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소크라테스가. 개별적인 덕들은 많아요. 절제도 있고 간호도 있고 경건도 있고 용기도 있고 많은데 얘네들은 어쨌든 그 본질이 황금이라는 거지. 황금이 뭘 상징하는 거죠? 지식이다. 자, 지덕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요. 덕은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다. 이때 덕은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한 개만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개별적인 그 덕들의 본질은 지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예시답 한번 봅시다. 모든 덕은 정신적인 것이 참된 이성적 지식 혹은 지혜에 따라 바르게 이용된 것이므로 모든 개별적인 덕의 본질은 지혜이고 모든 개별적인 덕은 지혜의 개별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지덕일치의 결론이에요. 따라서 황금을 이루는 부분들이 비록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본질에 있어 동일한 황금이듯이 개별적인 덕들은 각기 고유한 기능을 가지지만 본질적으로 지혜 혹은 지식이라는 동일한 영역에 속한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지덕일치입니다. 자, 논리를 좀 알아두시고 밑에 관련 이론 보시면 맨홈편은 지덕일치 논리 내용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덕의 단일성이 있습니다. 왜 소크라테스가 덕은 하나다라고 주장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덕은 한 개밖에 없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시답안 보셨죠? 개별적 예를 들어 법장 스님이 화엄정의 법장 스님이 자신의 주장을 좀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 금사자상 했잖아요. 이렇게
사자가 있는데, 코알라는 아니고 사자예요. 사자가 있는데 눈, 코, 입 있죠? 이 별상이야. 다 달라요. 용기, 절제, 관우 그 자체를 보면 다 다르지. 용기란 덕하고 절제란 덕이 그 자체만 보면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어떻죠? 그 본질은 황금이에요. 지식이란 말이지. 용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대화편에는 나오진 않는데 보통 우리의 정신적인 기능들 중에는 기계와 많이 관련된단 말이에요. 용기가 이 기계적인 부분, 우리 정신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이 기계적인 부분의 덕이 용기예요. 용기인데, 자, 기계적인 부분 있잖아요. 기계적인 부분도 기계가 높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기계가 높다는 건 의분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금 수치를 당했다. 저건 정의롭지 못해.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막 불끈불끈하는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천적으로. 그런데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이게 지식에 따라 인도되어야만 이게 좋은 게 돼요. 그게 용기예요. 그게 용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덕이 다 그렇다는 거지. 모든 덕이 그 본질이 지식이다. 자, 이게 지덕일지설에서 소크라테스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눈, 코, 입은 다 다른 거 맞아. 다 맞지만 그 본질이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덕은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자, 2번 문제 보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의 대화. 프로타고라스 아저씨가 계속 나오네. 괄호안에 기억니언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고 그것을 활용하여 선행과 악행의 동기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써보라. 소크라테스, 부끄러운 것들과 나쁜 것들로 자신만만해하는 자들은 자, 다름 아닌 기억으로 말미암아서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그렇소 라고 프로타고라스가 이야기를 해요. 막 부끄러운 것들, 나쁜 것들, 자기가 막 부끄러운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하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창피한 줄을 몰라. 막 오히려 막 더 당당해. 자, 비겁한 자들인 걸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무서워할 것들에 대한 뭐로 인해서 아닙니까? 자, 소크라테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제가 가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소크라테스라고 한 이유는 가벌로 하면 여러분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소크라테스라는 걸 아시면 자, 비겁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참으로 무서워할 것과 무서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비겁한 자. 이게 소크라테스의 관점이에요. 그럼 용기는 그 반대죠. 참으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진 자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물론이요. 그렇다면 무서워할 것들과 무서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무지가 비겁합니다. 비겁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겁함에 반대되는 것은 용기겠죠. 자, 그러면 무서워할 것들과 무서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지식이 용기고 이는 이것들에 대한 지식이 용기고 이는 이것들에 대한 무지와 반대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것도 지덕일치와 관련된 문장이에요. 모든 덕의 본질은 지식, 모든 악덕의 본질은 무지. 모든 덕의 본질은 지식, 모든 악덕의 본질은 무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요 주장을 한 다음에 전제 하나, 요 주장에다가 전제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전제 하나를 덧붙여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선 혹은 좋음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존재. 본성적으로 선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존재. 좋음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존재. 달리 말하면 악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인간 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악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인간도 악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아요. 악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아. 모든 인간은 있죠. 본성적으로 선을 목적으로 추구한다라는 전제를 하나 더 붙여요. 요 주장하고 요 주장에서. 자, 그러면은 선행과 악행의 동기가 나와요. 선한 행위의 동기는 뭘까요? 선에 대한 지식이에요.
선에 대한 지식이에요. 선에 대한 참된 지식. 악행의 동기는 뭘까요? 악에 대한 지식일까요? 악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선에 대한 참된 지식의 결여. 악행을 하는 사람은 악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절제한 행동을 하는 사람 있죠? 무절제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무절제한 행동이 악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악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절제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무절제한 행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무절제한 행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까? 왜 그럴까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그걸 악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을 추구하고 있는 거지. 그걸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 선이 참된 선이에요? 아니죠. 자, 하기 때문에 악행의 동기는 요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무지. 자,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기본 관점입니다. 덕을 지닌 사람은요, 반드시 덕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악덕을 지닌 사람은 그 악덕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걸 달리 말하면, 덕을 지닌 사람은 뭘 지닌 사람이에요? 지식을 지닌 사람이죠? 지식을 지닌 사람은 이 지식에 반하여 행동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한테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우상이 그런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선행과 악행의 동기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볼게요. 선행의 동기는 인간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혜 혹은 지식이고, 반대로 악행의 동기는 그러한 지식의 결여, 즉 무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이론 소크라테스의 지행일치 논리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합시다.